오늘은 우리 사건을의 어떻게 보면 특집. 네. 특집입니다, 특집. 네. 예,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면 반드시 발생하는 거. 네. 이혼 관련된 얘기. 네. 그다음에 왜 명절에 이혼을 해 그래? 상속 관련된 얘기. 네, 그렇죠. 이거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거는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 어떤 그 지식의 폭을 엄청 넓혀준다는 의미로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죠. 이 부분 관해서는 우리나라 내가 저 판단건데 그래요. 아유, 제가 방송 네, 나가서 변호사들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명실공히 그 이혼 관련 상속 관련돼서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쁘신 분을 지금 모셔가지고 아우, 영광입니다. 여기 지금 저 연관된 교수하고 저하고 학생으로 이렇게 지금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기대 부풀어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아유,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사건을에 예전부터 정말로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딱 돼가지고 또 김복준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요. 아까 뭐 너무 저를 띄워주셨는데 뭐 최고의 변호사는 아닌 것 같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코스가 네. 절차가 하나 남았어. 여기 보시면요. 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책을 내셨어요. 네. 이 책 내용 보면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네. 이 내용 쭉 이렇게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여러 곡지를 했네요. 네. 이해하기 쉽게 아마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뭐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네네. 부부는 연극 중입니다. 네. 좀 그러네요. 네.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설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각서. 네. 사람도 계약이 필요할까? 네.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근데 아마 짐작컨대 굉장히 쉽게 푸셔서. 예, 이해하기 쉽게 또 재미있는 그 내용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 챕터별로 이제 사례를 예. 실제 사례 좀 각색해서 예. 실제 사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겨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쉽게 설명했고요. 제 변호사 16년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면 네. 궁금한 내용들 아마 싹 풀릴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혼 먼저 이혼 관련된 거 먼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전문 분야가 또 이혼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이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명절 지나고 맞아요.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이 지난 다음 달 그리고 추석 지난 다음 달 법원에 이제 이혼 접수하는 게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좀 이제 상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혼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명절 지나고 이혼이 늘어날까? 그래서 명절 때 많이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나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쌓여왔던 감정들이 이제 명절 때는 어차피 이제 법원도 쉬고 변호사 사무실도 쉬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 이 인간이 잘하나 한번 두고 보겠다. 근데 역시나 이제 명절 되니까 계속 일 시키고 또 뭐 시어머니도 구박하고 뭐 장사할 때도 생기고 해가지고 근데 폭발한 거예요. 참았던 게 폭발해가지고 이제 결심을 이루는 단계가 명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구만.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속에 꾹꾹 눌러놨던 게 꽝 명절을 터지는 기준해서 이제 뻥 터져갖고 맞아요. 끝나고 오자마자 가방 싸자 서로. 맞습니다. 막 이러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혼 건수 많으면 돈 많이 버시죠. 아유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또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변호사협회 진정을 또 당했어요. 그래요? 어떤 진정을 당했냐면 저희가 이제 아내 측 변호사였는데 황혼이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폭력과 무시를 시달리신 거예요. 그 이제 뭐 정말 한 70대 되셔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남편은 완고한 그런 분 이제 가부장적인 분.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혼 소송하니까 저를 상대로 진정을 했어요. 그 진정 이유가 남자가? 뭐냐면, 네.
멀쩡한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변호사라고 진정을 한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파괴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가족 변호사가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서 하나요? 그럼요,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혼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또 이혼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뭐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가지고 그 할머니분이 이제 여생을 그나마 편하게 사시겠다는데 그거를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게 저는 좀 할머니? 할머니라니까요. 거의 70대 할머니가 했는데 할아버지가 거의 진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참 저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맞고 사셨는지 오늘 내용도 그렇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아직까지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도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해? 파탄주의. 예. 파탄주의. 우리 영 교수님은 어떻게 영 교수는- 생각하시는지. 파탄주의, 유책주의라고. 유책주의예요? 유책주의. 유책주의. 파탄 나는 이미 쫑났으면 구태여 붙어 살리게 하는 게 더 네. 잘못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기는 책임질 놈만 책임지고 네.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뭐. 네. 제가 오늘 그러면 책임 있는 놈은 절대 이혼 못 하겠네 우리 영 교수 말대로. 아니, 그냥 성향이 그렇다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봐야지. 네. 가정 관계가 아직 원만하구나. 네. 안 원만하셨어요? 제가 오늘 좀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 교수님이 한번 논리를 한번 깨닫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파탄주의랑 제가 설득을 한번 맞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뭐. 하나만 질문 네, 네. 드리면 명절 이후에 네. 부인 쪽에서 소송 제기하는 게 많아요. 남편 네. 쪽에서 제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부인이 많고요.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부인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남편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이 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아내분이셨는데 요즘에는 남편들이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아내한테 계속해서 구박을 당하는 이제 아내분도 많고 네. 맞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장서 갈등, 이제 장인 장모의 그런 부당한 참견. 그런 게 많아가지고 남편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뭐 교수님들도 보셨을 텐데 그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본도로 방송했어요. 방송하셨어요. 네, 엊그제 했어요. 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무참에 맞아요. 그런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저희 의뢰인분이 아내분이셨는데 네. 역시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뭐 증거를 확보를 하셨어요. 예전부터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이라서 꼭 증거를 확보하셔라. 그래서 이제 상해 진단서도 확보하고 해서 이제 이혼 소송만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이혼도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사실 뿐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한두 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짧으면 1년, 길면 뭐 제가 얼마 전에 끝난 사건은 거의 4, 5년 만에 끝난 사건도 있어요. 너무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좀 빨리도 끝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도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재판은 이제 질이 멸렬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안해서 미리 접근 금지도 신청을 해서 저도 이제 주의를 드렸죠. 그렇게 폭력이 심한 분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남편이 아마 뭐 주말인가 찾아왔대. 찾아와가지고 한 번만 좀 만나달라. 그래서 아내가 나 겁나서 만나고 싶다 했더니 한 번만 만나준다면 내가 이혼을 빨리 동의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항상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빨리 끝내준다니까 이제 그 솔깃한 거죠.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딱 차에 타자마자 남자가 준비하고 또 흉기로 아이고. 휘둘러가지고 바로 그냥 살해를 해버렸어요. 아이고야. 저희 의뢰인은 의뢰인이 돌아가신 네, 거예요? 의뢰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족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의뢰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애들도 있거든요. 아직 어린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스스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처벌도 안 되고. 너무 진짜 황망하고 너무 끔찍해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소송 중이라서 법원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끝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법원에 이제 접수를 하면 이제 거기 담당자들이 그래도 좀 애도를 표하면서 좀 위로를 하고 그런 걸 제가 좀 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갔는데 재판 딱 가니까 그래요? 사건 끝내겠습니다. 그냥 끝. 그냥 가래요. 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짠하고 아니 물론 그게 맞죠. 뭐 사건은 종료가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자초지종을 좀 물으면서 뭐 애들은 어떻게 지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하여튼 법원이 인정권이 없다니까. 아니 꼭 뭐 법원 판사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걸 관련되는 그 사람이 딱 그랬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끝나고 그냥 뭐 이게 끝나는 건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난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 재판을 이제 끝내고 이제 느낀 생각이 너무 좀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래서 파탄주의가 필요한 게 외국 같은 파탄주의 있기 때문에 진짜 끝났거든요.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1년 2년 가는 사건이 없어요. 맞아요. 한두 달 만에 끝나지. 그냥 이미 끝나버리면 남남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 찾아와서 뭐 이혼하지 마라 그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유책주의다 보면은 시간을 끌고 나는 이혼 못하겠다 그러면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면은 우리나라 부부들은 원수처럼 헤어지게 됩니다. 맞아, 다 원수예요. 네. 미국 영화 보세요. 만나는데 같이 술 서로 먹고. 만나서 뭐 하이텀 하이진하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너 새로 만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맞아. 멋있더라. 소개도 해주고. 그 걔네들은 원수처럼 살다가 이혼하면 친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큰 문제 없던 부부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원수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범죄까지 일어나서 아직 우리나라의 그런 이혼 법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파탄주의 제가 찬성하는 거는 간단해요. 이미 그 둘 사이는 쫑난 거고. 이미 끝났죠. 그 사람들을 어거지로 네. 붙여서 네. 어떤 제도의 틀 속에 묶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싫은 사람은 진짜 사람 싫은 건 물건은 싫으면 버리긴 하지. 맞습니다. 사람 싫은 거에 그 약도 없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붙여도 다시 깨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금방 억지로 새고 붙이려고 해봐야 계속 물이 새고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빨리 해줄게 이렇게 끝난 부부들은 빨리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리 과정이 너무 지리멸렬라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야, 그거 참 안타깝네요. 안 네. 됐네요. 애기들은 뭐 그 뒤에 사고 애기들. 또 애기들은 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어떻게 이제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야 야, 되는데 졸지에 고화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근데 애들도 이제 그 소식을 아니까 아이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고 엄마 아빠가 지는 땅 싸우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로 나쁜 엄마 나쁜 아빠 되니까 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나는 정말로 나쁜 아빠 밑에서 자랐구나. 네. 우리 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인가? 네. 심지어는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바람핀 그런 영상을 구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찍어 구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 보여줘요. 니네 엄마가 이렇게 바람폈다. 그 상반의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이 되게 왜냐하면 많았겠지. 자식들을 자기 편을 하려 그래야지 재판이 유리하거든. 그래서 막 너희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빨리 써 이렇게 쓰고 너 엄마랑 살면 안 돼. 엄마 완전히 그냥 무슨 XX 같은 여자야.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사니? 아유. 나랑 살아야 돼. 애들이 안 믿잖아요. 우리 엄마 그러면 이제 그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광이. 그걸 여자한테 보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편을 그렇지, 만들려고. 그게. 네. 근데 그 여자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바람피는 여자는 없거든요. 네. 결혼하자마자 나는 많은 남자들하고 뭐 성관계자 바람피자 그런 여자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가 꼭 여성 평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케이스를 보면 남편이 정말로 괴롭히고 남편 맨날 바람피고 하니까 이제 이미 떠난 거야. 근데 네. 아까 같이 그 남편이 이혼 안 해주니까 너무 힘든데 이제 자기를 위로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동호회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복심도 있겠지. 보복심도 있죠. 나도 맞바라도 피겠다. 그 맞바라. 근데 제가 퀴즈 하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99번 바람을 폈는데 네. 아내는 뭐 미처 증거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아내는 딱 한 번 바람을 폈는데 네. 남편이 미행해서 딱 증거를 마련했어요. 네.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기 남편이 당연히 남편이 이기죠. 네. 맞아요. 증거가 이건 증거가 우리나라 없으니까. 시스템은, 증거가 증거가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게 또 유책주의 문제입니다. 유책주의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기는데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시겠네. 시달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딱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아주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못된 여자가 되어버리고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수치심을 당하니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럼 보시면 변호사님 이런 식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네. 가족 간의 싸움으로 집안 싸움으로 좀 그렇죠. 번진다며 네. 그런 것도 많이 집안 보셨어요? 싸움으로. 맞아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 아이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네, 엄마가 네, 이제 네. 피해자니까 엄마 표현을 많이 듣는데 네. 이제 자녀들이 좀 크면 이게 네.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이 20대, 30대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재력가일 경우에 아버지의 이거. 돈 때문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참 네. 약도 없어. 특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재력가에 붙는 쪽은 아들이 좀 재력가에 붙어요. 엄마들 아빠들. 먼저 그 생각이 그래요. 이 아들들이 좀 이 재력가의 편을 들고 딸은 그래도 좀 이게 그치. 진짜 누가 피해자인지 알아가지고 피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서로 편들 예를 들어서 아들은 뭐 아빠 편이고 딸은 엄마 편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진술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자녀 진술을 내서 누가 잘못했는지 너라. 그럼 딸은 아빠가 잘못했다. 아들은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법원이 1대1 비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럴 수 없어. 헷갈리는 법원도 거예요. 헷갈리는 거지. 이 돈에 편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렇게 너무 잘 알거든. 자기 엄마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맞고 사는 거 아는데 아빠가 이제 회유하는 거. 너 회사 물려줄 테니까 내 편 들어.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 회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나 사업을 안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몰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겠네요. 뭐 재산 없으면 이제 완전히 2번, 3번 당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아직도 이제 무슨 뭐 지금 19세기도 아니고 맞고 사는 부부들이 정말로 많나. 제가 예전에는 이게 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여름에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하는데 어떤 아주 미모의 그 여성분이 오셨어요. 젊은 여성분이 오셨는데 굉장한 미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이면 좀 긴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지간하면 이인철 네. 변호사님이 미인이라 소리 잘하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궁금하긴 하죠. 왜 오셨을까? 근데 이제 오시다가 이제 이혼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특이한 게 한여름인데 굉장히 이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긴 팔에. 한여름에? 한여름에. 아주 한여름이면 보통 이제 짧은 옷을 입고 오는데 긴 팔을 입고 굉장히 좀 더워 보이는 옷을 입고 오셨거든요. 왜 그러신 거야 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 자기 좀 옷을 벗어도 되겠냐고. 그러면 옷 벗는 줄 알고 벗어도 된다 했더니 속옷만 남기고 다 이제 벗는 거예요. 거기 뭐야? 이렇게. 변호사 앞에서 그 입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여자가 있었죠. 저희 직원 당연히 있었죠. 이 여자가 혹시 뭐 꽃뱀인가? 아니면 나를 뭐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나 그게 아니고 옷을 딱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다 시퍼런멍 그냥 맞았구나. 온몸에 시퍼런멍이다. 얼굴은 멀쩡한데. 아이고야. 네, 완전 시퍼런멍이 있죠 그냥. 그게 온몸에 팔, 다리 그냥 배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안 좋은 게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였지?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그냥 뭐 손이나 발로 맞은 게 아니라 골프채. 골프채로? 골프채로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네, 골프채로 그냥 맞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근데 그 남편도 뭐 사회적 유명 인사고. 아무도 자기 말 안 믿는다. 안 얼굴은 믿죠. 멀쩡 안 아주 믿는다. 유명하고 그렇고. 이거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로 끔찍. 그 새끼는 잡아 넣었어요? 잡아 넣어야 되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그냥 이혼만 조용히 해달래요. 그래서 이혼만 그냥 청구했거든요.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네. 새끼는. 근데 요즘에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건, 뭐 그런 사건도 있고 조금 덜한 폭행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법원에서 위자료가 안 나와요. 왜요? 나 희한해.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요. 판결문을 보면 자 남편이 이제 뭐 몇 년 동안 때렸습니다. 바람 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난 사건이에요. 뭐 최근 1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때렸고 10년 전에 때렸는데 그때 바로 이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참 애들 때문에 살지. 살고 10년 전에 맞았습니다. 증거도 있고 내고 남편은 뭐라고 이제 하냐면 아내가 이제 불성실하다. 뭐 밥도 안 차려지고 이제 가사 생활에 불성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공방에 붙은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이건 남편이 잘못했구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1,300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딱 보면 남편도 잘못이지만 아내도 잘못이 있다. 밥 안 해줬다고? 혼인 파트너 잘못이다. 예. 밥도 안 해주고 가정살림을 깜짝 놀란 판결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위자료가 안 나와. 쌍방 규칙.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법원 추세가 그냥 쌍방 규칙이다. 남편도 잘못, 아내도 잘못.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워낙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이제 뭐 100%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겠죠. 네. 모든 사건이 이제 뭐 그럼 그렇게 맞춰야 그렇죠. 된다고 뭐. 네. 근데 90대 10, 80대 20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고라도 그런 건데. 근데 어떻게 딱 5대5가 되냐고요. 쌍방 잘못이면 5대5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으로. 교통사고도 딱 5대5가 되려면 이게 오히려 그게 5대5가 드문 거 아닌가요? 6대4나 7대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딱 5대5야 되는데. 그럼 바꿔가지고 역할을 변경해서 네가 밥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두들겨 팬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근데 이혼 사건이 파탄되는 게 어떻게 딱 5대5가 되냐고요. 그죠? 6대4나 최소한 5.5대 4.5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다만 위자료가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이요. 위자료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맞고 산 거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난 위자료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기고 싶다는 거지. 판결문에 좀 써주세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 근데 남편도 잘못했고 아내도 잘못했고 그럼 아내분이 이거 판결 뭐 황당해 하는 겁니다. 똔똔이라는 굉장히 똔똔. 근데 항소하면 또 항소 기각이에요 대부분. 안 바뀝니다. 뭔 경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좀 면밀하게 5.5나 6대4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히 5대5가 나올까? 저는 뭐 제가 좀 뭐 식견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5대5로 어떻게 파탄이 될까?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많으신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요즘 생각보다? 판결문이 뭐 쌍방 잘못이다.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주의로 판결하시면 안 되죠.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네. 불만을 다 가지면 그렇다고 문제제기도 못하는 게 혹시 오히려 교통사고나 다른 사건들 어떤 우리 교수님 교통사고 사건 같은 하나요? 경우도 교통사고 이걸 다투는 사람들이 네. 일방적으로 뭐 100대 꽝 이렇게 나는 걸 바라지는 그건 않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 사람들도 내가 한 5개 네. 7개 잘못했다면 네. 저 사람도 한 3개는 잘못했다는 그렇죠. 거를 네.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 주는 거를 원하는데 원하죠. 네. 이렇게
5대5로 땅저 해버리면 그건 좀 그렇죠. 네. 하여튼 좀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 자꾸 파탄주의 말씀도 죄송한데 외국까지 파탄주의면 안 따져도 됩니다. 어차피 파탄주의는 그거 안 따지니까. 쫑난 거니까. 그러면 당사는 이해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 파탄주의이기 때문에 잘못 안 따지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는데 유책주의면서 무조건 거기다 5대5 난다는 건 저는 아직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건 모순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 명백히 모순이죠. 예. 네. 또 이제 93년에 이제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이제 판결까지 간 사건인데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30대 분이셨는데 네. 14년 동안 이제 구타를 당한 겁니다. 14년? 14년 동안이나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고 네. 그냥 일반적인 구타가 아니라 이제 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편들이 네, 많이 이제 보죠. 부엌에서 이제 뭐 네. 칼 들어가지고 뭐 너 죽을래? 네. 아니면 나 죽겠다. 실제로 찌르는 경우도 네, 있고. 칼춤 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 죽자.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너무 이제 경황도 없고 화도 나고 해서 이 칼을 이제 빼앗았어요. 네. 남편이 아마 술에 취했던 것 같아. 네. 칼을 빼앗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을 이제 칼로 이제 찔러가지고 남편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살인죄로 기소되는 거 아니고 여자는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가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열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뭐 변호사들이 이 사건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 아내를 좀 억울하니까 좀 우리가 좀 변호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죽인 건 잘못이지만 그렇죠. 주인공 잘못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 안 됐죠 정당. 네, 당연히 인정 안 정당방위는 되겠죠.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들도 이제 가만 이번엔 가만 안 있겠다. 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이제 다퉜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겠지 뭐. 역시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는데 형량만 좀 깎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징역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1년이 강경돼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찾아봤거든요. 이런 가정폭력 때문에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게 몇 건이나 있을까? 몇 건이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그동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단 한 건도. 외국엔 굉장히 많거든요. 상습적인 이 가정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돼요. 내 생각에. 그 법원의 논거가 뭔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딱 보니까 법원의 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될 것, 상당성이 있을 것,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건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 대부분 재판하면 아내한테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도 제대로 이혼 하시고. 안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지 왜 굳이 남편을 죽입니까? 그거 맞는 말이죠. 이혼하면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파탄죄로 갑니다. 이혼이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게 한두 달 끝나는 게 2, 3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혼도 법원에 쉽게 안 해주면서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혼 전문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법제 이 판례가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당방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정말로 이혼을 빨리 시켜가지고 남편한테 벗어나게 하든지. 그래서 제가 꼭 그 도입했으면 하는 게 왜 우리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법안을 처리하듯이 이혼 사건도 패스트트랙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가정 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 따지지 말고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으로 6개월 이내에 그냥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혼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도 좀 이혼에 대해서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이거 뭐 증거 내세요. 뭐 또 심지어는 이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판사님 저 가정 지키려고 한번 기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뭘 하라고 하면 가정 상담 받아보라. 부부 상담 받아보라. 아니 바꿔주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부 상담을 해. 왜냐?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건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혼하지 않게 부부 상담 받아보세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이혼 소송 중에 부부 상담해가지고 좋아진 커플 못 봤습니다. 좋아진 부부 못 봤어요. 그거 안 좋아져요. 그거 꽤 활용하던데 법원에서. 그때 정말 활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부부 있잖아요.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단순 성격 차이라든지. 욱해가지고 서로. 욱해가지고. 야 가자. 씨. 예.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뭐 부부들. 그런 부부들은 부부 상담하면 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부. 아니면 수시로 외도하거나 외박하거나 뭐 생활비도 안 주는 뭐 이런 경우에 상담한다고 바뀌어지나요? 맞아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안 변해, 그건. 그리고 부부 상담 한두 번, 10번 해요, 보통.
10번 이게 그럼 시간이 한두 부부 달. 상담하면 재판이 3, 4개월 그냥 수도입니다. 수도. 그거 끝날 때까지. 그거 하는 동안에.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어떤 지방의 재판에는요. 부부 상담하다가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가는 부부 상담하다가. 네. 왜냐면 부부 상담하면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내는 남편 보면 소름 끼쳐가지고 막 자지러지는데 만나야 돼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그 과거에 맞은 걸 또 얘기해야 되고 계속해서 트라우마 시달아 보니까 2번, 3번 이게 고통을 받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상담 거부권은 없어요, 당사자들이? 물론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네. 법원에서 실제로 하라고 하면 그거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혼을 하려면 따라야 돼요. 네, 법원에서 웬만하면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미움터 받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혼털 박히면 내 맘대로 이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법원에서 이혼 기각하면 이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사자의 큰 고통이라는 거죠. 아니 결혼 내 맘대로 하고 이혼 내 맘대로 못 하는 이혼 내 거예요? 맘대로 못 합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문제 있어요. 아, 네. 그거 저 지금 절차에 전향했어요 지금. 예. 아, 전화했으니까 이제 맞아하셨어요. 너무 빨리 아, 원래 잠깐 내가 늦게. 간자야 간자. 예. 그래서 저런 발상이 진짜 문제가 좋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혼 상담하러 온 분들은 다 이혼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경우도 단순 성격 차이라. 아이 그거는 뭐 잠자리 우리 문제. 이인철 네. 존경하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이시고 예. 안 그런 변호사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 될 수 있으면 저 선임해가지고 예. 이혼 시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유, 예. 그 부분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변호사분들 좀 반성하셔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이혼을 안 해야 될 부부도 있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아주 그 가벼운 폭력이라도 저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벼운 폭력이 중한 폭력이 됐다가 중한 폭력이 결국에는 이제 뭐 살인까지 가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상습이잖아. 상습이지. 상습이고 가중하거든요. 발전되고 가중화되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 아내나 또 자기 남편을 두들겨 팬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이미 그 폭행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두 사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님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이제 여성분 부인을 선임을 하셨는데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혼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변호사님한테 뭐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없어요?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게 돌발 질문 예, 많아서 가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가장 위협을 느끼시는 예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가끔 남편이 조폭인 경우가 있어요. 조폭이고요. 이혼하기 어렵겠다. 어떻게 그렇게 올려고 심지어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대요. 야 미친다. 무슨 죄를 그러니까 살인 미수죄요.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지 뭘 조금 그래요. 예, 그렇죠. 아 그럼 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너 체면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도 찝찝하지. 그럼 좀 그렇죠. 너 좀 어떡해. 근데 맡아요. 저는 웬만하면 맞는데 뭐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맞는데 이제 어느 나라는 이제 조폭 근데 기업형 조폭이었습니다. 기업형 조폭. 이제 더 대보 있는 그렇죠. 새끼네. 겉으로는 멀쩡한 이제 회사에 대표인데 굉장히 재력가인데 더 조폭 보여요. 출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본인은 새장 속의 새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손아귀에 이제 꼼짝 못하고 사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폭행도 있었고. 그래서 이혼은 절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온 겁니다. 제발 좀 빨리 이혼 좀 시켜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하겠다 했는데 뭐 상담 받고 나와서 한참 있다가도 연락이 없어요. 여자가? 여자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한참 있다 연락이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셔 했더니 자기 지금 남편 피해서 어디 지방으로 숨어 있대. 남편이 이제 소송 이제 상담받은 것도 안 거야. 미행을 했는지. 붙였겠지. 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해야지 이혼은 절대 못 되니까 아내가 도망가서 어디 지방에 있다고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영상 통화해서 저희 영상 통화로도 이제 상담이 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영상 통화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펜션 같은 데 숨어 계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20분, 30분 동안 통화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통화하면 아내가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뒤에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누구지? 했더니 남편이 걸어오고 있어, 남편이 와요! 그랬더니 딱 끊겼어, 영상이. 와, 그거 신고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까지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연락이 왔거든요. 변호사님, 저 이혼 못하겠어요. 포기해주세요. 포기할게요. 그래서 이혼이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아내가.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노예같이 이제 변한다고 해요. 본인이.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겁니다. 이 가정 폭력이나 협박에 길들여져 가지고 본인도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뭐 나는 이제 평생은 못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세뇌되기 전에 빨리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런 또 황당한 점도 있구나. 정말 소름 끼쳤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상 보고 있는데 저기서 남편이 뚜벅뚜벅 걸어. 신고는 안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해도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단지 왔었다는 거면 네, 맞아. 그거 그렇죠. 신고해봐야 남편이 아무것도 부인 안 만나러 돼. 왔으니까 뭐 그런 그리고 거. 난 이혼 안 하겠다. 아직까지 저 부부 상태인데 남편이 그렇죠. 마누라 찾아갔는데 그거 그게 뭐 신고거리가 범죄가 안 되잖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프로그램까지 깔아가지고 네. 부인 위치 추적하고 통화내고 그런 놈들 있잖아. 너무 있더라고요. GPS 너무 사는 놈들. 많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 사례자 중에 있어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제 위치 추적한 경우가 네, 있는데 네. 남편이 어디서 어떤 여자랑 만났는지 다 알아요. 귀신같이. 그 남편이 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귀신같이 다 뭐 매달 며칠 어느 모텔까지 다 아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아니 정말 그 흥신소를 의뢰하는데 정말 얘네들이 일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흥신소 의뢰 안 했대.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이게 해킹을 했대 자기가. 해킹 앱을 깐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 그렇게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거 불법이긴 한데. 아니 불법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법에 네. 크게 걸려. 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핸드폰 막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돼요. 그건 뭐 KGB FBI네 완전 CIA. 휴대폰 막 함부로 막 그 누르고 그러면 안 돼. 네. 이 남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반문화가 또 외국에 비해서 많이 그죠?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네. 뭐 글쎄요 이게 뭐 하여튼 뭐 명함이 다 있죠. 어두운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반문화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그런 곳의 여성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꽤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룸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 그런 데서 만나는 경우도 요즘에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종종 있어. 뭐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할수 뭐 있죠. 다 알고서 한 거니까 뭐 여자가 숨긴 게 아니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결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깨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깨지는 경우다. 그 왜 깨질까요? 왜 깨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환경이 좀 많이 차이 나니까 맞춰가기 어렵지 그것도 않을까요? 있겠지만 네, 최초에는 그냥 우선 그 여자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덥석 이제 뭐 물었는데 미인이 많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머릿속에는 그 여성의 다른 어떤 남자. 출신에 대한 그 열등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균형이.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이 딱 맞아요. 부부 싸움만 하다 보면 남편이 하면은 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잖아. 너 그런 여자야. 배워 처먹은 게 뭐 어디서 하니까 그렇다는 네. 돈 그런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물론 남편이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다 알고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아내가 네.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아하. 계속 술을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술만 마시면 나가서 또 만나는 거야. 놀아야 되고. 놀아야 되고. 뭐 어디 뭐 바 가고 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또 남자들 엮이고 또 옛날에 그 손님들 또 손님들 또 만나고. 연락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피가 워낙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자유로운 새를 가둬놨더니 막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그런 여자들 네. 피가 뜨거워. 예, 그 사람이라는 게 뜨거워요.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사는 부글부글 경우도 있고. 끓나보네.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경우는 이게 실제 이제 판결까지 간 사건이 있는데요. 네. 이 아내가 이제 노래방 도우미를 좀 했었어요 결혼 전에 했는데 이제 안 다니겠다 약속하고 이제 끝겠다 약속 결혼 그건 생활을 끊겠다고 했어요. 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몇 년 동안은 이제 잘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나가. 깐난 애가 있으니까 나가서 노래방 도우미.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걸렸거든요. 네. 하는 말이 뭐냐 아내가 네가 생활비 안 주니까 어떡하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남편은 그렇다고 노래방 도우미랑 이혼 소송까지 갔어요.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걸까요? 나 남편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는 부인이 잘못했다고. 네.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부인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네. 남편이 생활비를 비로 안 줬지만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분이. 그럼 딴 거해라. 사람은 지가 잘하는 거 하게 돼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글쎄 아내만은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지만 또 남편도 이해가 되고 어느 남편이 아내가 또 다른 남자들하고 막 노래방 도우미 하면 또 막 이렇게 남편 시키지도 입장도 않고 이해가 안 이해가 가는데. 되는데 아니, 얘는 충분히 가요. 가는데.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참나.
그런 게 있네. 예, 그 얼마 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모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이제 학교 카드로 이제 강남의 유명 법인 카드 써가지고 쓰고. 근데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남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 이제 지나치게 출입해가지고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실제 상담한 그 남편 같은 경우는요 거의 매일 가요. 매일. 유흥업소를. 유흥업소가. 근데 단순 유흥업소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성매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을 다 어떻게 갚는 거야? 풀살롱 재력가예요. 거의 재력가라고. 재력가. 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일가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뭐 한 5시쯤 일찍 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2차 나가고 거의 매일. 남편 근데 아내는 몰랐어요. 이제 뭐 남편이 맨날 거의 친구들 일하는 만나고 줄 몰랐는데 알았겠죠. 어떻게 알았느냐? 네. 나중에 이제 성병에 걸린 거야 아내가. 지랄을 해요. 남편이 이제 그거를 제대로 안 한 거야. 네. 본인의 위생 관리 제대로 안 해서 성병 걸려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내가 놀란 거지. 뭐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출근하다 보니까. 살수 아내가 있겠어요? 남편이 성병에 걸렸으니까 아내가 성병 걸리는 건 자동이고 네. 네. 그래서 알게 된 거네. 네. 그럼 남편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 가서 바람 펴서 성병 걸려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 증거 있어? 아유 말을 해. 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늘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편 쉽지 때문에 그 병 걸렸다면 어떻게 입증하기는 어렵네요. 의학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바이러스 예. 역학조사를 어디까지 타고 올라?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가 찾기 힘든데. 찬디네. 아.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저 그건 아내는 이혼하라 그래요. 아내 건강 위해서 이혼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지.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야. 죽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인류도 좀 바이러스도 남편은 있고요. 정말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습관인 것 같아. 이 남편 습관이야. 야. 그 사람은 그게 그냥 습관인 거야. 그냥 일이야. 왜냐면 돈도 많겠다. 뭐 아내랑 뭐 그런 것도 없겠다. 뭐 흥미도 없겠다. 그냥 그게 일인 거야. 뭐 죄책감도 없고. 그래서 이 연애할 때는 미래. 그래서 가정 폭력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여쭤봐요. 아니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몰랐대요. 연애할 때는 안 그러지.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수님 웃긴 게 제가 그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10년을 연애했대요. 네. 이게 신혼부부인데 근데 1년 만에 이혼하겠대. 왜요? 10년을 사귀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고.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이 지나 그게. 아 진짜 그 10년 동안 몰랐어요. 진짜 몰랐대요. 진짜 근데 1년 사이에 네. 10년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 5년 정도 연애했는데 정말 신사적인 남자였는데 신혼여행 첫날 밤에 때렸대요 자기를. 이런 씨. 쌍놈 새끼만.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그건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그런 거예요. 거지. 맞아요. 네. 원래 연애할 때 그 당신을 꼬시기 위해서 숨긴 그렇지. 겁니다. 가면을 맞아. 쓴 겁니다. 100% 맞아. 사람이 신혼 아니 결혼했다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소위 말한 그 여성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감춘 거죠. 그래도 그런 경우는 빨리 발견됐으니까 빨리 정리하면 그렇죠. 그나마 원칙을 안 했기 낫죠.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돼요. 폭력적인지. 맞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잘 이 사람이 폭력적인데 아까 말했죠. 10년 동안 몰랐다면서요. 뭘 숨기고 있는데. 나는 클레어법 주장해. 영국의 그렇죠, 클레어법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 정가도 알아봐야 정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자우지가 사귀다가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혼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 해보자. 우리가 연애할 때는 결혼해서 그 할 수 있는 일단 같이 안 살아보잖아요. 안 살죠, 예. 그리고 심하게 부부 싸움도 안 해보죠. 안 해보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바람피는 뭐 그런 그런 것도 없고요. 네. 아니면 뭐 술에 많이 만취한 것도 없고 그런 걸 다 해보자. 미리. 그러니까 한번 그 연인간에도 진짜 한번 너무 한번 연락에 한번 쌓아봐라. 심하게 쌓아봐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자기의 그거를 감추려고 터져나오죠. 하더라도 확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술도 한번 떡이 되게 둘이 한번 먹고. 네, 맞아요. 술도 완전히 만취할 때까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만취하면 본인이 이게 무의식적인 자기의 그게 나옵니다. 성격이 나와요. 숨기려고 해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본인의 이성으로 이제 감추고 있지만 술에 만취하다 보면 술에 만취해가지고 실수하는 뭐 정치인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그게 습성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감춰왔던 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성으로 감추고 있다가 만취하면 꽉 나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점잖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 술 먹어도 똑같잖아요. 술에 만취해 똑같으시죠? 전 개가 돼요. 한번 같이 하여튼 술 먹으면 다 그렇다고 내가 염 교수가 그렇다고 내가 옆에서 보증해 줄 수는 없다. 네. 보증을 안 주셔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능하게 네. 하시죠.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시잖아요. 피해를 안 주시는데 네. 술에 마셔가지고 이제 폭력적이 되거나 뭐 물론 이제 여자친구를 때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화가 난다고 막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제 차 타면서 막 그런 이제 거에 던져진 거 차 막 꽝꽝 막 뭐 천장 막 부수고 막 아니면 막 옆에 있는 운전자한테 욕하고 막 그런 경우에는 폭력적이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뭐 바람둥인 건 또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 바람둥이라는 아니, 거는 이제 그 미인기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미인 여자친구랑 몇 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보고. 너무하다 그거는. 사업 아이템은 괜찮아. 남자친구 바람기 체크해주는 회사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해가지고. 배우를 하나 고용해서 네. 붙여서 유혹을 시켜본다고. 네.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너무 심하다 그거는. 아니면 이제 각종 중독이 또 문제되거든요. 중독. 도박이라든지 맞아요. 그건 아니면 심각하네. 게임이라든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카지노를 한번 같이 막 가보고 아니면 게임 PC방을 갔는데 PC방에서 막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PC 게임만 한다. 그건 중독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네요. 예. 그 경마장 맨날 가고 그렇죠. 경륜장 그렇죠. 가고. 그러면 결혼하면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그런 데를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 되네. 사전에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대만 한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이 터진다는 모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제 주장은 뭐냐면, 뭐 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결혼은 딴 것도 아닌 결혼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내가 망해도, 맞아요. 내가 아파도,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배우자가 아프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이제 간병도 하고 해야 간병 되잖아요. 하셔야죠. 근데 이게 또 남녀 차별이 아닌데 제가 이제 실제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제 남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아내가 나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희한한 게 남편이 아프면 아내들은 그렇게 극히하게 간호를 합니다. 우리 남편 맨날 병원 가고 막 밥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간병해서 좀 남편이 이제 낫는데 이 남편이 평상시에 바람둥이 남편이에요. 바람둥이 남편이라서 막 집도 나가고 그런데 결국은 병들고 아프면 이제 아내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아내가 또 이제 극심하게 이제 간병하면 그래도 이제 조광식씨가 최고구나. 그렇게 해서 고마워하는데 병이 다 낫잖아요. 그럼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또 바람피는 경우 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재밌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아프잖아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 네. 아니면 뭐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맨날 누워있다. 네. 희한한 게요. 남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남편은 병원 안 가요. 왜요? 한두 번 안 가요. 간병이면 그냥 간병에 붙죠. 간병에 무관심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입원다고는 남편이 딱 한 번 왔다는 부인도 있고 네, 한 네. 번도 안 왔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와봤던 남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를 내면 그런 게 좀 남자 쪽이 많다는 더 많다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바람 피고. 마누라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 남편은 나 이 여자랑은 성관계 안 되니까 다른 여자 만나 성관계 해야지. 그래서 이 바람 필 때 그 아무리 사랑하던 신혼부부가 첫째 그 외도의 그 1차 위험이 언제냐면요 임신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때요. 예, 그때 이제 관계가 안 되니까 나가서 바람 피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아내가 아팠다. 이제 젊은데 아픈 경우도 요즘 꽤 있거든요. 네, 있으시죠. 꽤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갑자기 뭐 아팠다. 네. 남편이 아내 버리고 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럼 단지 성관계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짐승이요? 그러니까 말이죠. 동물이에요, 요새. 예,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 아내가 그렇죠. 낳는다고 그 정도 되면 헤어져야죠. 헤어져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외도에 대해서 또 이제 재미있는 주제가 많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그 아내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궁금해하시고 이제 또 네.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설왕설래하는 게 남편이 말하기에 바람 피운다면 아내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전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이거 뭐 차원이네. 용서하겠습니까? 아니면 맞바람을 피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남자 입장이니까 잘 모르죠. 여성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아내가 바람이 폈다. 마누라가 바로 이혼해야죠. 뭐. 바로 이혼은 바로 그냥 네. 이혼해야지. 한 번도 용서 안 하고 파탄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따라가야지. 유탄주의에도 그러려고 바꿨구나. 예. 철학적으로 이미 무적이 됐네. 네. 아니, 이미 네. 저도 뭐 그렇다면 네. 사후간의 신뢰관계는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근데 알으면 네. 그게 기억 속에서 잘 지워지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어떤 고뇌의 시간이 나한테 닥쳐오면 네. 그게 아내하고 연관돼서 그게 연상되면 네. 내가 아내한테 결국 잘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리하는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교수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
상당수의 부부들이요, 한 번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 번은 말까? 네, 또 애도 있고 하니까, 진짜로. 네, 한 번은 넘어간다. 아니면 또 맞바람을 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네가 폈으니까 나도 맞바람 피겠다. 그건 아니고. 그건 너도 폈으니까 너 쌤쌤인 거 아니야? 이런 많은 경우도 거 봐요. 있고요. 최악이죠. 네. 상당수의 아내분들이요, 이제 또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애도 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엄마들이 다 그렇죠, 뭐 네. 거의가. 근데 너무 이제 분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상간녀에 대한 복수는 좀 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여성. 상대방 남편이랑 여성, 바람핀. 바람핀 여성. 아. 그럼 어떻게 복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요즘엔 소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자료 소송. 소송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소송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일단은 너무 분하니까 일단 그 여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겠죠. 머리끄댕이 잠그고 머리끄댕이 잠기고 막 때리고 싶고, 이제 요즘에는 뭐 때리는 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 집에 찾아가거나, 망신을 주는 아니면 이제 직장에 찾아가서 좀 망신을 주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도 굉장히 처벌하죠. 많아요. 저 괜찮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걸 무조건 또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너무 분이 안 풀리니까 좀 내 분을 좀 풀어달라. 야.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소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에서 위자료 얼마 나오는데 1,000만 원이요. 장난합니까? 나 지금 1,000만 원만 받으려고 합니까? 맞아, 1,000만 원밖에 안 그건 나오네. 분에 안 풀린다. 그럼 나 그 여자 찾아가서 좀 망신 좀 줘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 명예훼손이 됐습니까? 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글쎄 한 1, 200 나올까? 그럼 내겠다는 거야. 그거 나 너무 그러니까 1,200 네, 벌금 내고 주겠다. 네. 사실 그 더 무섭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찾아가서 진짜 막 피켓 시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가끔 연수원에 이제 피켓 들고 서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연수원에? 건판사 연수원에. 후보생들한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대박이다, 승진해서 이제 연수원 입수하자마자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이 피켓 들고 서 있어요. 무슨 연수원 서행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제 사연은 그런 거예요. 이제 여성이 이제 고시 공부한 남자친구 뒷바라지 해줘서 다 해줘가지고 이제 겨우 합격했어. 몇 년 동안에 사무실 합격했는데 응. 합격해서 연수원 들어가니까 이제 돈 많은 여자 만난다는 거야. 그건 할만하네. 그래서 할만해. 나쁜 놈이야. 진짜. 그렇구나 해서 그렇게 이제 시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제 뭐 연성 원장님 찾아가면 뭐 연성 원장이 뭐 주의 주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그렇다고 처벌은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래. 뭐 어디 그쪽에 졸업하시고 공무원 가는 쪽은 거의 막히시죠. 그래서 뭐 쉽진 않겠죠. 근데 건판사. 이제 건판사 임용받기 네, 어렵겠네. 근데 뭐 그것만은 임용 결격 사연이 아니라 또 임용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야, 경우도 참.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이런 그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아니 이게 그렇게 뭐 뒷바라지도 하고 오래 만났는데 맞아요. 너무 진짜 억울하다. 그러면 또 그 이제 남편도 밉지만 남편한테 꼬리친 그 여자가 더 밉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 여자가 남편이 더 먼저 꼬셨는데 대부분이 우리 남편은 착한데 네. 그 여자가 이제 구미호라서 꼬리쳐서. 꼬리쳤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만 좀 혼내달라. 그게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멍청한 놈이고 저긴 나쁜 그렇죠. 놈이고. 순진한 남자인데. 아이, 그래서 이혼은 안 하고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이혼은 안 하면서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게 이제 이 유행이에요. 상간녀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남편이 또 상간녀 편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내분들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거든요. 그럼 제가 상간녀 소송하면 안다고 그래요. 이 상간녀 소송하면 남편이 진심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아내 편을 드느냐 상간녀 편을 드느냐. 자 상간녀 편을 들으면 어떻게 남편이 이제 상간녀 편을 듣냐면 이 여자는 몰랐어요. 내가 유부남인 거 얘기 안 했어요. 나 이혼남이라고 속였어요. 네, 예.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여자를 지켜주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유부남인 거 몰랐으면 사실 아무 죄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상간녀 편을 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 다 알겠어. 나 이 여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나 이제 가정 지키고 심지어는 증거까지 다 줘요. 이 여자랑 주고받은 카톡 뭐 이런 거 증거까지 다 줘서 아내한테 준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상간녀 소송하면은 남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아유, 근데 그 상간녀도 나쁜 여자일 수는 있지만 네. 아닐 수도 그런 만난 것도 그 여자도 그렇죠. 그냥 상간녀도 피해자인 경우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지 그것도. 나중에 재밌는 게 남자 새끼가. 상간녀랑 아내랑 같은 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 이제 남편 박살. 네, 남편은 이제 박살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상간녀가요, 시위하는 게, 상간녀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혼 소송이랑 같이 하면요, 피고 1이 남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피고 2가 뭐 상간녀 A 이렇게 되는데, 저는 피고 5까지 봤어요. A, B, C, D. 상간녀가 5명인 거야. 남편이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이거 소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5건을 해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혼 소송에 병합해서 한 건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간녀별로 따로 다 5건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병합해서 한 건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5건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5건으로 하는 게 세지 않나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5건 하면 수임료가 5배 되니까 그건 농담이고 저는 병합하는 게 좋다고 봐요. 묶어서.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하면 위자료를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더 받을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병합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남편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겁니다. 판사님 이거 보세요. 남편 가지고 바람 피는 여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 압박할 수가 있고요. 이 상간녀들한테도 남편을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상간녀가 이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해서 만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손장을 똑같이 보거든요. 나 말고도 애인이 4명이나 더 있네. 그러니까 이 압박이 될 수가 있고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중질환 일으키는 거. 그렇죠. 서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 올감이네 이거는. 이야 참. 별일 다 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내연남에게 정말 복수하는 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찾아가서 말리면 명예훼손이 되고 그렇죠. 또 때리거나 뭐 머리 쳐서 상해죄가 될 수 돼요.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합법적으로 망신 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소송을 할 때 보통 그 소장을 이제 보통 집으로 보내는데 집에 아니라 직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상관의 직장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미디어 합법적인 쪽으로 방법이니까. 보낸다는 거야 여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살짝 복수하지 마시고 한국 범죄학연구소로 갈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요즘에 그 또 이혼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 그 위장 이혼이 그렇게 많았어요. 많다고 그러네요. 위장 네, 이혼. 수사관들이 그랬어요. 위장 이혼 들어보셨죠? 빚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빚. 그렇죠. 빚 안 같은 갚으려고 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금. 세금 맞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또 이 세금 법제가 또 희한하게 뭐냐면요, 이 부부간에는 예를 들어서 6억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 웬만한 집은 다 6억이 넘잖아요. 넘어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로 이제 아내를 이제 사랑해서 이제 아내 앞으로 뭐 집 하나 해줘야겠다. 그래서 집이 2채 있어서 한 채 주면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2개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해 주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취등록세만 조금만 나오고 양도세 증여세 하나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혼한 사람을 더 우대하는 거예요. 세금적으로. 이혼 안 한 사람은. 그러네. 이혼 안 하고 주면 증여세를 왕창 내고 이혼하면 증여세, 양도세 안 내고. 맞아. 그죠? 이게 무슨 덩어리 완전이에요. 아름다운 시스템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네. 문제네요. 그죠? 네. 잘 사는 사람이 뭐 양쪽 다 잘 살겠지만 네. 가정을 잘 꾸리고 살면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면 그래서 위장. 그래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뜯어버려. 네, 아내한테 이제 돈 좀 주고 재산 좀 주고 싶은데 증여세 내리고 아니면 이제 집을 하나 새로 사야 되는데. 하기야 뭐 둘이만 살아가면 뭐 가지고 호적에 올라 있건 말건 뭔 상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장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뭐 세금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집 그럴 하나 수 있죠. 있는데 예. 도저히.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서 이거 다 뺏기면 이제 뭐 우리는 뭐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아내한테 집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위장이혼을 좀 하고 싶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애매하죠. 이거 난해하지. 난해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어갖고 빚이 광창 생겼는데 부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태라면 뭐 자식하고 부인을 뭐 채무면탈 이거 말고요.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봐요. 있다. 그 그렇죠. 정도에. 심정적으로 그럴 근데 수 있다. 나머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마지막 그나마 남은 이제 집 한 건 이제 뭐 사업으로 다 이제 큰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마지막 집 한 칸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가만 안 있죠. 가만히는 안 있겠죠. 바로 이제 사회기 소송, 사회소송. 이거 왜 다 줬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요. 원위치키라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50%를 원위치시킨다고 시켜라, 해요. 50%. 왜냐하면 재산 분할 보통 5대5니까. 그러니까 5대5. 50%준 거는 좋다. 거기까지 인정하겠지만 왜 50% 넘는 거 주냐? 그래서 50%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뭐 집 하나 있는데 50% 뺏기면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거 팔아야 돼서 또 뭐 이것저것 나가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이 돌발인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위장으로 했어요 이혼을 그러다 진짜 이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안 해야 돼.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네. 보통 남편이 혼자 오거나 아니면 남편이 동생이나 가족이랑 오거나 뭐 아내가 이제 오거나 이제 재밌어요. 이제 누구랑 오는지도 재밌거든요. 혼자 오는 경우도 이제 같이 와요. 이제 오는 아무래도. 것만 보고도 네, 이제 오는 것만 가야 보고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연인 사이 애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상가한 여상가는 당했다고 같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정말로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부부다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멀쩡한 부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멀쩡한 부부.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니 부부가 왜 이혼 전문서 같이 오죠? 그러면 대부분이 위장 이혼인 거야.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러이러한 뭐 아까 말한 채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죠. 위장 이혼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한 건 없고 법적으로는 위장 이혼도 이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은 조건을 갖춘 거니까. 네,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겁니다. 그거 동의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장으로 그 조건을 달면 우리는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시죠. 이제 진짜로 이혼할 건지. 자, 그래서 어찌 됐건 네, 했다. 뭐 하여튼 이혼을 해요. 그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장 이혼하면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의심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거를 하죠. 그렇지.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같이 살면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니까 이거 뭐 세금 털렸다고 하고. 세무조사관들도 오고. 예,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너희들 이거 짜고 친 거지 이러니까 이제 별거를 하죠. 별거를 이제 1년, 2년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꼭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상당수가 유혹에 넘어가요. 상당수가. 결혼해서 한 번도 바람 안 폈대. 아내도 정말로 정숙한 여자고 남편도 성실한 남편이야.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바람 안 폈는데 위장에 1년 만에 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유행가 가사예요. 네. 나오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이게 마음이 나는 법적으로 이미 이혼 상태야 이제. 이혼했지.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 오니까 뭐 혹시 결혼하셨어? 나 이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야. 싱글이니까. 싱글이잖아 법적으로. 싱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고 본인 죄책감이 없어요. 유혹에 쉽게 빠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와, 등가져요. 때리네. 남편하고 부인이 있는데 네. 남편이 이제 위장이혼하고 바람이 났고 네. 부인은 바람이 안 안 났다. 났어요. 그런 경우도 이럴 때 있죠. 분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나요. 아내는 뭐래? 이거 위장이혼입니다. 이 남편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 받고 다시 원상회복 시켜주세요. 이혼 취소 소송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혼 취소 예. 소송. 또 법적으로는 이혼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혼 취소 사건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혼 사건. 취소. 이혼을 취소해달라. 이혼을 취소해달라. 이혼 취소해달라. 그럼 물어보죠. 아니 이혼을 왜 취소해요? 그러면 위장이혼입니다. 주장합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하냐? 위장이혼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이혼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인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써 이혼 합의서 다 있고 협의원 다 했고 여자가 위장이혼한 치겠는데? 거 여자가 위장이혼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요. 위자료 청구도 안 되네 바람 나고. 이혼했는데 무슨 위자료 청구해? 남남인데. 100% 지겠네요.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로 위장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부득이 위장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증거를 남기세요. 어떻게 증결로? 이면 합의서를 씁니다. 이면 이면 합의서. 우리가 부동산만 이면 합의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혼도 이면 합의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장이혼입니다. 우리는 위장이혼입니다. 서류상만 부득이 이혼했고요. 남편과 아내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걸 내면 이제 법원에서 혹시 인정해 줄 여지가 그거 있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아내가 억울한 거를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가설을 그러니까 이 위장이혼 자체도 하면 안 되겠다. 가설을 설정했는데 난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족족 튀어나오고 다 이제 안 할래.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오, 다 있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부부가요. 세금 때문에 이장 이혼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뭐 집을 더 사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대요. 1억 원 물론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두 분 사이의 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가요?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 명답이야. 참 멋있는 그죠? 1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1억 가지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사람 이혼하면 어쨌든 남남 맞는 말씀이에요. 그 1억 지키려고 이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그 맞는 오롯이 거예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위장이혼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정 사건으로 이제 또 사건을 네, 치정 오, 사건. 좋아. 네, 오, 솔기대. 연관영 교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 남의 얘기 너무 좋아해. 예. 이제 사건에 왔으니까 제가 또 이제 뭐 범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이혼 사건 하면요. 이게 범죄 형사건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가정 폭력 이런 것도 많고요. 제가 이제 맡은 사건 중에서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남편분의 직업이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전기 기술자. 전기 기술자였는데 의처증이 있었어. 의처증이 있고. 의처증. 그렇지 약 없는데. 그 의처증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의처증 케이스가 있는데 한 번은 정말 아내가 정말 황당한 의처증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의처증이 심해서 네. 하루는 그 남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집에 가는데 중간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문의를 딱 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그냥 아내를 내팽개치면서 너 저놈하고 무슨 관계야? 경비 아저씨하고.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인사한 거 거짓말하지 마. 너 저놈하고 너무 잤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그냥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처증이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할 때까지.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어떻게 아내를 이제 의처증에서 그 폭행했냐면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아내를 이제 그 묶어뒀어요. 아내를 이제 묶어두고 의자에 묶어두고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몸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놓고 전기를 이제 흘려보낸 겁니다. 본인 전기 기술자니까. 진짜 시원해요.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맡은 사건이거든요. 전기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예, 이근하신 아니고요. 전기 고문을 하고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물고문까지 같이 한 겁니다. 이야, 빨리 불라고. 미친 자식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같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으니까 왔거든요. 네. 이혼 소송한다고. 네. 그 사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내가 포기했습니다. 또 이혼 소송. 왜 포기했어요? 그냥 나는 이혼 못한다. 구름이 이 나온 새끼는 거예요. 형사고소까지 해놓을 놈인데. 자기는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폭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종속이 그냥 본인이 돼요. 그냥 네. 종속돼서 나는 여기 살 수밖에 없구나. 이혼도 못해요. 아직까지 정말로 이렇게 끔찍한 사건, 의처증, 의부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런 거 되게 많죠.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 득이양양해서 나 이혼할 거 이렇게 딱 왔다가 네. 막 부딪히고 취하는 경우 굉장히 변호사님 많습니다.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나 안 할래요. 그런 이러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도와줄 많습니다. 방법도 없으시고 본인이 안 본인이 하겠다니까. 취하면 뭐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취하는데 설득을 하죠. 아니 좀 이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자녀 얘기도 하시고 뭐 남편이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 다음날 그렇게 잘해준대요.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해줘. 네.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명품백 사다 주고 꽃 사다 주고 내가 잘못했어. 네, 막 파스 발라. 그럼 넘어가요. 그거 얘기네. 실컷 때리고 그 다음날 소금 그게 먹으러 그게 가요. 그범명이라니까. 그리고 몇 달에다 또 하고 또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게 몇십 년 다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습니다. 길들여진 거죠. 예.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꽃뱀 재미 꽃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60대 여성과 이제 황혼 연애를 했던 70대 노인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60대 여성이 이제 꽃뱀이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재산을 털린 그런 사건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꽃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비가 많이 있겠는데 네. 이 여성분들이 이런 제비들을 어디서 주로 만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캐바레에 있는데 처벌은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호스트바? 그런 호스트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얘기만 들어봤는데, 호빠라고 불러요. 네, 호빠라고 했냐면 거기 가면요, 정말로 깜짝 놀란대요. 맞아요. 그 남자들이요, 완전 연예인.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다는 미남인 거야. 진짜 기가 막혀. 빨리 생각해보세요. 40대 이제 가정주부가 이제 맨날 이제 남편한테 구박만 받다가 갔는데 20대 꽃미남들이 와가지고 누나 하면서 막 그냥 살갑게 대하고 그리고 얘기를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교육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나가 이렇게 달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날 사랑하는 다 넘어가는 거야 그냥. 깜빡 넘어가.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명품도 사주고 저도 그런 사건들 이제 그 상담 받아봤거든요.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잘 나가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이제 그 꽃미남인 거야. 근데 한 몇 년 동안 거의 5억 원 정도를 뜯긴 거예요. 뭐 물건, 뭐 생활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또 다른 여자 있고. 여자가 여러 명인 거야. 그런 여자가. 새끼는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뭐 여러 명을 그냥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그냥 다 뜯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나중에 이제 알고 봐가지고 뭐 이제 내가 집안한테 이제 속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지금. 뭐 특히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부유층 여성들이 정말은 시간은 많은데 남편과는 이제 애정 관계는 이미 깨졌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가는 데가 이제 그런 데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유혹에 안 빠질 거야. 그게 아니래요. 이제 가면은 이제 완전 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방송하는 여성분들 혹시 친구가 그런 데 가져가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폭탄난 케이스 하나. 이게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쉽지가 근데 이제 않아요. 나중에 그 제
친구가 네. 그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너 나도 그래 나쁜 사람 아닌데 왜 바람났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가 되게 무섭더만요. 네가 충족을 못 해주는 게 걔가 나쁜 놈이지만 나한테 다 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네. 아이고, 자 근데 그런 그 꽃뱀이나 제비들 어떻게 형사 고소하면은 우리 형체가 경찰에서 어떻게 처벌이 많이 되나요? 저 그거 증거 수집하기가 사기 무지하게 쉽지 힘들어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해야겠죠. 그 증거를 그렇죠? 확보해서 돈이 이제 간 거, 돈이 어떤 간 거. 명분으로 갔는지요, 뭐 이런 거 네. 등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대체로 이거 할 때 돈 뜯긴 걸 내가 수사해 보니까 네. 증거가 없어요. 그죠. 각서도 안 쓰고 차용증 쓴 것도 없고 뭐 차용증 그냥 없는데. 줬다고 이놈은 차용증 우기고 그렇죠. 그냥 받았다고. 이놈은 그냥 이 누나가 그냥 나 주라고 준 돈이라고 우기고 여자는 뭔 조건 때문에 줬다고 얘기하고 해서 못했어요.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건은 이제 징역 사건이라고 해서 근데 좀 요즘에 실무 이건 다행인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징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으면 받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이 징역 금액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넘다 그러면 네. 단순 징역을 안 보고 일종의 조건부 징역이나 차용으로 보더라고요. 아. 상당부를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환 그거는 의무가 또 생기는 그래서 거예요. 조건부 증여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죠. 받네요. 예. 뭐몇 억이나 갔는데 그냥 뭐 바로 뭐 예를 들어 그래, 맥주만 맞아, 생각하면 안 맞는 되잖아요. 그냥 생으로 줄리는 네,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혼 재판할 때도 죄수의 딜레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혼 재판에도? 죄수의 딜레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범이 딱 같이 너 불어, 네가 불어야지 너는 풀려나고 상대방만 쳐버려. 그럼 맞아. 서로 안 불면은 풀려나잖아요. 증거 없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네. 서로 상대방 서로 못 믿고 불어서 다 같이 불어가지고 다 같이 쳐버리는 죄수의 딜레마 아니니까 이혼 재판도 딜레마가 있는 게요. 이게 아내하고 아내가 이게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이니까 잘 알고. 얘기하니까. 예. 그 심지어는요 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네. 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뭔 얘기인지 근데 알아요. 술 취해 딱 왔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양복줌을 딱 보니까 금일봉 안에 명함이 있던 거야. 봉투. 공사업자 바로 비밀이지 뭐 바로 어떡해. 검찰청에 진정 찔렀어요. 진정 뇌물 이런 경우도 먹었다고. 있고요. 네. 남편이 사업한 탈세한다고 국세청에 찌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남편이 마약한다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혼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서로 너무 근데 남편이 만약에 자기 찔려서 공격당하면 가만히 있나요? 알겠죠. 서로 망해. 그리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상대방을 믿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지만 이런 공격을 하지 말자. 이 공범의 딜레마 같이 그냥 입 다물면은 둘 다 뭐 처벌도 안 받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쟤는 이혼할 때 이 진흙탕 싸움 가급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처받거든요. 얻을 게 없어요. 상대방 죽을래 자기도 죽어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려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씹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설령 본인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내분들이 그래요. 아이 남편 너무 괘씸하니까 좀 사업체도 망하고 좀 망신도 주고 뭐 나 완전히 파면에 이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럼 전 말려요. 그래서 뭐 하게요? 아이고 내가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은 시원하지만 그럼 애들 양육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맞아. 그럼 위자료 재산분은 어떻게 받아요? 망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리를 따져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그냥 겉만 줘서 벼랑 끝까지만 데려가야지 벼랑 끝에서 밀어버려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서 뭘 받아? 뭘 받겠습니까? 좀 참으라. 실리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적당히만 해서. 그럼 변호사님 예를 들어 양쪽에서 이제 이혼 소송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되셨어요. 네. 근데 전투형 변호사님도 있으시잖아요. 많죠. 그럼 전투형 변호사님하고 합리적 네. 중재형 변호사님하고 붙으면 이게 네. 중간에 판이 깨지지 않나요? 제가 원래 전투형 변호사였거든요. 처음에 맞아요. 초창기에. 그냥 너무 저도 그냥 이게 그, 전투형 예, 뭐 그렇게 제가 안 의협심이 좀 강해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남편하고 막 밖에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울 뻔한 적도 있어요. 이 남편이 너무 소위 말 싸가지가 없는 거야. 뺀질뺀질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약간 반말로 하니까 당신 변호사면 나 좀 봐. 막 나와서 막 멱살 잡고 싸울 뻔한 적도 있고. 파이터셨구나 원래. 예. 근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싸워봐야 뭐 잘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들고 해서 저도 이제 합리적 변호사를 이제 맡겼는데 사실 전투형 변호사 해봐야 얻는 게 없어요. 예. 이제 재판만 힘들어지고 변호사만 피곤해지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따름이지 당사자가 아니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 좀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입 변호사가 좀 모르는 게 이게 본인이 빙의가 돼. 본인이 남편이고 본인이 아내야. 빙의가 돼. 그리고 막 그냥 상대방 뭐 남편 아내한테 욕하고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막 싸잡아서 막 욕한다니까. 아 변호사가 무슨 잘못이냐고 솔직히. 선임받은 부분인데. 내가 뭐 아내 남편이고. 근데 네. 막상 부부싸움 막 걸고 막 그런 공격형 변호사가 꽤 있어요.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의뢰인은 시원하다고 해.
우리 변호사 나를 위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의뢰인 옆에 있으면 그래요. 의뢰인 옆에 있으면 없으면 안 그래요. 혼자나만 그래. 아니, 의뢰인 옆에 있으면 이제 뭐 의뢰인도 옆에 있고 더 잘 보여야 되고 하니까 물론 본인이 의협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막 근데 삥이다고 막 완전 본인이 남편이고 본인이 아내라니까. 또 얻는 게 없어. 왜 그래? 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까? 변호사는 제3자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사건 하다 보면 또 이제 변호사도 힘든 게 뭐냐면 이 의뢰인들이 이거 내다가 저거 내다가 기록이 이렇게 두꺼워져 막 그냥 뭐 거의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법원에 내면 이제 판사들도 싫어하거든요. 판사도 사람 이거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을 게 없어. 근데 의뢰인은 이것도 써주세요, 저것도 써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 솔직히 말하잖아요. 99%는 쓸데 없어요. 아이고 아내가 언제 밥 안 차려줬고 남편이 뭐 언제 뭐 막말했고 그거 뭐 증거도 특히 증거도 없는 거. 그 큰 의미 없지. 네, 의미 판사도 안 읽어봐요. 솔직히. 안 읽어보지, 그런 거. 그러니까 100가지 사건이 있으면 저는 한두 가지만 얘기해라. 큰 폭행이 언제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언제 바람 폈는지, 꼭 증거 있는 거, 그거 내면 되는 거지. 뭐 시시콜콜하게 뭐 이날은 뭐 먹었고 뭘 안 해줬고 남편이 무슨 말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 오늘 이 시간은 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 호기심 천국 두 사람이 앉아갖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번 추석 명절에 가능하면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하신 내용이 최고. 저 뭐라 그럴까 참고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해당 사항이 없기를 해당 사항이 바라면서 그 이제 이혼 사건 많이 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남편이 뭐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다른 사람 만나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당신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너무 사람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치고라는 옛날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인데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 구분하시고요. 진짜 가족이면 때리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때리는 순간 가족임을 그거 이미 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참으니 진짜 3번이면 우리가 살인도 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 있을 때 내 옆에 있었던 아내, 남편이 정말로 나랑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냥 차 끌고 나가서요. 네. 뭐 저 산에 올라가서 소리 꽉 지르고 오는 맞습니다. 그럼 다 가장 좋은 방법.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석 특집 네. 이제 2탄 아까 그 이혼 관련해서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혼 1부 끝났어요. 1부. 네. 추석 세고 난 이후에 적정한 기회에 이혼 2부 네. 약속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이제 방송하도록 하고요. 네. 이 시간에 이제 또 추석에 빠지지 않는 거 연면되면서 상속 관련된 거. 아유, 싸움 네. 심하죠. 아 이거 심하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저 특강 네. 또 우리 두 학생들 둘이 예, 경청하겠습니다. 영원 한번 가시죠. 잘하셔서. 예. 네.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연예인 비투 사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비투. 예, 비투. 그 뭐 연예인 자식을 둔 부모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껐는데 갚지 않아가지고 뭐 문제가 됐는데 이 연예인들이 대신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예인이 대신 갚아야 될까요? 자식이면은 상속이 되니까 결국 그 차후에는 자신의 빚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채무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부모님 살아계셨다. 그러면 사실 갚을 필요가 갚을 없거든요. 필요 없겠죠. 법적으로. 아니 부모가 꾼 거고요. 우리 법에는 헌법에는 연자제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듯이 부모가 뭐 진 빚인데 그걸 왜 자식한테 이제 책임을 지라. 특히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쵸. 그걸 막 비난하는 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그 연예인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 저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연예인 뭐 명의로 뭐 재산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그걸 숨겼다든지 그러면 그걸 책임지는 게 맞지만 전혀 상관도 없고 심지어는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녀를 방치한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따로 그 부양도 안 했는데 양육도 안 했는데 연예인 자기 아들 이름 팔면서 막 빚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신 갚으라는 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빌렸다, 남편이 돈을 빌렸는데 그 배우자가 돈이 많다고 대신 갚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부부도 남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남이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셨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채무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 그치,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또 나한테 묻히기만 보면데 이걸 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빚도 뭐 몇 천이 아니라 뭐 수억 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갚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속 포기. 맞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데 이 상속 포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며요. 쉽지 않아요? 일단은요. 자, 상식적으로 보면 상속 포기는 누가 하면 될까요? 차식이 하면 되겠죠. 차식이죠. 차식이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채무가 넘어가요. 순서대로 저 차순위로 넘어가니까.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이게 4촌까지만 1순위, 넘어가요. 2순위, 3순위, 4순위, 4촌 말씀하신 대로 4촌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속순위가 일단 1순위가 자녀거든요. 2순위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 그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 형제자매. 맨 마지막 4순위가 사촌이거든요. 사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사촌의 빚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누가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빚을 갚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사촌의 빚도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상속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빚이 있고 돌아가시면 자녀만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모님의 사촌까지 다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촌, 2촌, 3촌, 4촌. 그럼 그게 수십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전에 어르신분들 형제자매 많았기 때문에 그럼 수십 명을 다 찾아다녀야 돼.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빠졌다? 그럼 그 사람이 다 갚아야 됩니다. 지가 독박 쓰는 거네. 독박 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올라가 그냥 붙이고. 그럼 얼마나 이 자식들은 또 미안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부당하고 이게 번거롭다고 해서 생긴 게 뭐냐면 꼭 아셔야 되는 게 한정 승인 제도가 있어요. 한정 승인 제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빚을 갚긴 갚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한정해서만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빚이 10억이 있었다. 사업 빚이.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뭐 저기 어디에 지방에 땅 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럼 이 땅을 만약에 포기하면 상속 포기하면 다 포기되는데 한정 승인이 되면 포기가 안 되고 이 땅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갖는 건데 이 땅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빚 10억만 갚으면 돼요. 그 한전에. 그거 한도내에서만 10억이 한도내에서만. 15억이면 5억 그렇죠. 5억이 남는 거죠. 그럼 좋고. 근데 땅값이 그린베이트에 묶여가지고 1억밖에 안 하네? 그러면 1억에 한정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고요. 한정승인 좋은 게 뭐냐면 사촌까지 안 넘어갑니다. 자녀 중에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변호사님. 네. 직계가 원래 한정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양아치 같아갖고 예.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촌으로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진짜. 진짜 소위 말하는 사촌을 물 먹이려고 자기만 쏙 포기하고 사촌한테 얘기하려고. 아니 봤다니까 봐서 얘기해. 그래요? 네. 주변에 그렇게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참. 별의별 사연을 다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촌이 돌아가시면 물어봐야겠죠. 그 자녀한테 한정 승인 했느냐. 그래서 그 사촌 되는 뭐 지금 존재 뒤집어 써가지고. 왜? 그 직계가지고 찾아갔더니 너네 나한테 통보도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렇죠. 뭐 카풀 능력되잖아 이러더래요. 와, 너라도 갚아라? 네. 야, 물맥이 그러면 그 사촌하고 뭐 문제가 있구만. 그러니까 거의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랐대요. 이 가장 사람. 좋은 방법은 네. 만약에 두 형제가 있어, 우리 둘이 형제가 그러면 한 사람은 한정승이라고 그렇죠. 한 사람은 상속 포기. 그게 가장 심플한 그 최선의 방법이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 그 기간이 있다며요. 네. 저기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 기간이 네, 있대요. 예. 뭐 돌아가신 이후에.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돼요. 3개월. 3개월 3년도 아니고 너무 짧아요. 장례식 치르고 짧다. 뭐 아유, 3개월 후딱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갚아야 채무 돼요. 파악하는데도 3개월 걸려. 맞아요. 이게 너무 짧아요. 근데 법이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모를 수 있죠. 부모하고 또 이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부모가 또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3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있어요. 그럼 뭔가요? 그건 뭐냐면 네.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몰랐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몰랐다든지 아니 부모님 빚이 많은 걸 모르는 경우에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요. 한정 승인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더. 역시 다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이내 토탈. 그러니까 6개월이라 볼 수는 없고요. 뭐 6년, 뭐 1년이 되든 2년이든 하여튼 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몰랐으면은 안 날로부터. 보통 이제 언제 아냐면요. 채권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때 알거든요. 맞아. 소장 보고 이런 빚이 있었네. 근데 아니면 그날로부터 3개월. 그날로부터 3개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주장하면은 이제 상당 부분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저 박보검의 무슨 그 부모가 자식한테 그 네네. 빚진 거 그거
저 처리한 내용 그 예. 유명한 거 있잖아요. 박보검. 박보검 씨라고 유명한 배우가 아니 그 박보검 씨가 이제 요즘에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잖아요. 아, 그렇게 유명하기 유명하죠. 전에 네. 유명하기 전에 이제 그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좀 빚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근데 또 희한한 게 그 젊은 그 어렸거든요. 그 박보검 씨를 보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는 자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한참 조금씩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채권자들이 박보검한테 갚아라. 그래서 박보검이 어떻게 했냐? 이게 너무 젊은 친구가 그 많은 재산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이 그 빚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 어떻게 정리했냐면 보면은 개인 파산 면책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 들어보셨죠? 개인 파산 면책을 하면은 본인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파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모두 다 갚고, 근데 재산이 없으면 네. 재산을 안 주고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보검 씨도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해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부 금액을 좀 아마 주고 합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땐 재산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해서는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지금 박보검 씨가 이렇게 뜬 거 보면 좀 후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리하면 더 이상 못하니까. 못하니까 조금 더 맞아요. 기다릴 걸. 기다렸다가 나중에 달라고 하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좋은 거네. 이게 예. 한정승인이라는 예, 건참 좋은 한정승은 굉장히 제도네. 좋은 제도인데 이 개인 파산 면책 제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채무자한테 좋은 제도예요. 근데 반대로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그렇죠. 돈 받을 돈 못 받아가 받는 거야. 받는데 얘가 파산 면책해가지고 맞아요. 멀쩡한 내 돈이 없어져? 네. 맞아요. 나도 맞아요. 그 생각은 상당히 많이 네.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정말 최선의 제도냐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들더라고. 이 파산제도 면책제도는 사실 외국에도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그거예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구제해주겠다. 왜냐면 빚 너무 많다고 다 한강 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너는 죽지 말고 살아. 한번 기회를 줄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걸 악용하니까. 악용해서 재산을 다 딴 데로 빼돌리고 나 돈 없다 파산 면책하겠다 이런 경우 있죠. 미치적으로. 근데 파산 승인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파산 승인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얼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100명 정도가 파산 면책 신청하면 법원에서 몇 %, 정도가 인정이 될까요? 몰라요, 그건. 대략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반은 50% 정도? 저는 한 20%? 20%? 네. 법원마다 조금 다른데 네. 90에서 95%가 돼요. 에이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거의 다 되는 거네? 거의 다 됩니다. 오. 왜냐하면요. 파산이 이제 그 불허가 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기로 한다든지. 사쳤다. 근데 이거를요. 입증을 해야 돼, 채권자들이. 얘는요,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판사님. 얘는요,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몰래 은닉하죠. 대놓고 맞아요. 은닉하죠. 네. 그래서 법원이 그럼 채권자가 자료 내세요. 자료는 없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그게 인정이 되냐? 아무 소용 없어. 그래요? 입증 안 되니까 파산 허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통과, 대부분이.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다 하면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기죄 고소해서 이제 이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게 파산 면책이 스톱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아시겠지만 사기죄가 또 유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웬만하면 또 이거 민사건으로 가라. 그래서 굉장히 저희 변호사들도 이게 참 이게 맞아요. 어려운 게 이게 형사 고소를 이게 분명히 상대방이 사기꾼 같은데 고소해도 경찰에서 이게 입건이나 기소가 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왜 사기죄는 이렇게 기소가 힘들까요, 교수님? 이 경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얘기죠.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의 사생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경계가 모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또 정말로 뭐 억울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부도냈으면 그걸 사기꾼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렵죠. 사기꾼이라는 건 처음부터 내가 기망이 이 사람의 살아있어야 돈을 진짜 뺏어야지 편취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수가 무혐의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소될 확률이 네, 거의 기소도 없어요. 어렵고 그럼 사기죄가 기소 안 되면 민사로 해봐야 뭐 다 이미 파산 면책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돈 꿔줄 때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네, 자체가 조심해야 돼. 이거 이 사람이 뭐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재산 없거나 빼돌리면 거의 못 받는다고 그리고 보시면 잠깐 됩니다. 비껴간 얘기지만 네. 이번에 그 수산업장가 그 사람 100몇십억 해갔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럼 짝 많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기 하는. 그걸 차지하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하면 피해자가. 뭐해. 피해자가 차지하지. 그래서요, 이 변호사도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뭐 민사든 이혼이든 이 소송을 하면은 사람들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맞아요. 변호사가 돈 받아서 나한테 통장에 돈 입금해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변호사는 이제 판결까지 받는 게 원칙이고 네. 이 사람이 재산을 이제 빼돌리면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재산 명시 조회에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이혼할 때는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 빼돌렸느냐, 뭐 이상한 금고나 이상한 이제 금융기관, 뭐 요즘에 비트코인 같은 데 많이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재밌는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렵게 찾으면 이게 뭐 수억 원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아싸 보물 찾았다 이거 찾는 경우 있는데 이게 신출규모하게 숨겨놔요. 굉장히 그렇죠. 연구하는데.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은 게 뭐 스텔스 계좌 이런 게 있어요. 조회가 안 되는 계좌. 아, 스텔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뭐 중앙 이게 또 조회가 안 되는 데 있고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짱박아도 뭐 못 찾아. 그리고 그리고 공고에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 비밀금고에 넣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상한 신용금고 같은 데 넣어놓으면 네. 정말 그 못 추적도 안 찾는다. 돼.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꿔줘야 되네요. 맞습니다. 잘 꽂아야 되고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고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상대방이 또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 포기하면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자녀들이 상속 포기, 자녀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제도도 꼭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또 네, 많이 예를 들어 여쭤보는 제가 거거든요. 돈을 짱박아 놓고 싶으면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질병이 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자식 명의로 수억 원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 피해 금액으로 넣어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만약 진짜 죽었어요. 네. 근데 이건 이 피해자분들 아. 돈을 가지고 예. 보험금을 넣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보험을 또 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들어와- 보험은 상속과 완전히 이게 제도가 달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 정말로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보험은 다 들어가서 수십억 원대. 네. 그래서 빚은 예를 들어서 상속 포기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그 빚을 안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험금은 받습니다. 그 상속 포기가 보험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수십억 보험금 다 받아가요. 그러나 채권자가 달라고 못합니다. 이건 그 보험금이니까. 보험은 별개입니다. 상속 안 돼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라는 못 건드려요, 얘기네요. 못 건드려요. 수익자만 지정되면 그래서 이 재테크를 보험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많이 하더라고. 네. 나 그 사례 봤어요. 그죠. 그거하고 연관돼서 큰 싸움 난 거 내가 봤는데 네. 진짜 이 받을 사람은 억울해서 미치는 거야. 억울하죠. 자기 받을 돈 그 한정승인 그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못 안 받고. 갚았는데 얘들 보니까 보험 뭐 똥똥 엄청 받아가지고. 받아갖고 막 네. 외제차 사고 막 떵떵거리고 사니까 눈이 뒤집어졌더라고 채권자가. 어떡해. 그래 큰 사건 날 뻔했었어. 그렇죠. 근데 그게 법리상 사실 보험은 어떻게 보면 보험 사고가 날 거를 예측한다고 뭐 볼수 없잖아요. 예측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네. 보험금이 또 그 사람이 재산이 은닉한 돈이라고 입증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거의 보험금은 못 건드리다 보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 맞아. 보험 한번 짚어주고 잘했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상속 포기를 이제 또 정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깜빡하시는 게 뭐냐면 경황이 없다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뭐 장례식 비용도 써야 되고 급한 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현금 카드가 있다. 네. 그럼 그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부모님 거? 부모님 거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모님 빚을 다 떠안는 게 돼. 승인되는 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부모님의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간주하네. 상속 간주합니다. 오,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거 의사 조심해야 표시한 거네요. 되겠네. 내가 100만 원 쓰려다가 수십억 갚아야 돼요.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신 부모님 카드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잔고 막 빼서 쓰는 거 절대 안 조심해야겠네.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네. 100만 원도 쓰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아, 이거 필살기다. 오,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형사 문제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걸 찾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걸 얘기 안 하고 찾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위조 때나 아니면 잘못하면 사기죄가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예,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서 효자를. 이 상속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똑같이 n분의 1을 받거든요. 그렇죠.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딸은 효녀야. 엄청나게 효녀인데 아들은 불효자다. 그래도 똑같이 받을까요? 똑같이 받죠 그렇게 돼 일단은.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 너무 그게- 효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막 보양도 하고 뭐 치료비도 대주고 본인 사업도 도와주고 오빠는 맨날 그냥 돈만 쓰기만 썼지 한량까지 썼는데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불효자법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못하는 새끼는 저 재산도 승인 못 받고 예. 순손 못 받게. 근데 지금 있는 제도는 뭐냐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효자를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여분 제도가 있어서 기여분. 왜 우리가 이혼할 때도 재산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산을 비슷하게 상속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대신 특별히 부양해야 됩니다. 네. 단순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간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모셨다든지
사실 모시고 사는 거는 굉장한 맞아요. 효도 힘든 아닙니까? 일이에요. 힘든 일. 아니면 뭐 치매하시는 분을 계속해서 간병을 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인정해줘서 퍼센테이지가 퍼센테이지를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막 10% 정도 더 인정, 많이 인정을 안 해요. 10% 정도. 많이는 안 주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높아져서 50% 인정되는 오, 경우도 그 있고.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돈을 많이 받으려고 효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본인의 정당한 그런 노력의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아예 기억을 불효자법 만들어가지고요. 아예 박탈시키는 나쁜 데도- 새끼들은 아예 상속 자체를 못 받게 버려요. 네. 그게 또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게 이 구하라법이라고 이제 구하라법. 이제 반대로 여러분 너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있는데 그 친엄마는 이제 자녀를 버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네. 수십 년 동안 방치한 거죠. 네. 부양도 안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그런데 이제 딸이 뭐 순직했어요. 맞아요, 수방공무원인가 수방공. 순직했더니 그거 내 딸 상속금 받겠다 맞아요. 찾아왔잖아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어쨌든 어머니가 어머니까, 형성이 어머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구하라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녀 양육을 방치하거나 네. 반대죠. 이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불효자거나 그렇게 하면 상속권을 박탈시키자.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너무 상속권의 박탈이 이게 폭이 좁아요. 이 상속인은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딱 요 경우만 규정되어 그거밖에 안 있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해가 아니라 때렸다. 때린 경우에도 부모를 때린 패륜에도 상속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완전히 방치했다. 그런 경우도 받아가고. 이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하라법이 생겨서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자식 같은 경우에는 패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생기고 있고 저도 이제 동의를 아니,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말도 안 되네. 참 그래서 상속도 많이 있고요. 또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생전에 미리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있죠. 있어요, 뭐 형제들. 유학 사전지요? 뭐 이제 사전에 미리 많이 받아간 사람, 뭐 유학비용도 대주고 결혼금도 대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다 대줘가지고 부모님이 남은 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많이 받아간 사람이 이 집도 똑같이 나눠주고 하면은 다른 자녀들은 억울하다. 공평하죠. 도둑놈이죠. 아니 오빠 형은 다 받아갔잖아. 유학도 혼자 갔다 오고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받아가 안 돼. 억울해. 그래서 있는 제도가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특별 수익자 너 당신은 특별하게 수익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받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오버면 나눌 금액보다 유학비용이 더 많이 썼으면 토해내나요? 예,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냐면 또 유류분 제도라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자녀가 뭐 이제 보통 장남한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남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남은 재산까지 다 장남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꽤 있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 원래 본인이 받을 몫의 절반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5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 자녀가 둘이 있으면 5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부모님은 10억을 다 큰아들만 준 거야. 네. 그럼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이 차남은 5억의 절반이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무작정 받을 수 무조건 있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분의 1까지 인정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일종의 타협이에요. 왜냐하면 유류분 제도가 없는 나라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웬만한 주는 자식한테 주든 뭐 애인한테 주든 재산 걔한테 처분할 자유가 주는데. 있는데 걔나 그렇죠. 고양이한테 그 나는 주기 싫은 자식한테 억지로 줘야 되는 유류분 제도가 없는 제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옛날부터 아들 선호 세상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장남한테 주는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차남이나 딸들을 보호하려고 생긴 제도예요. 맞아요. 근데 이 유류분 제도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요? 이게 어떤 그 사건에서 네. 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재판소 심사 중이라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특정 자녀가 더 뭐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효자한테 줄 수 있고 불효자는 내가 주기 싫다고 해서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부모가 이제 잘못되게 생각해서 이제 특정 자녀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 자녀한테 주는 건 덜 억울해요. 이게 꽃뱀이나 제비한테 뺏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꽃뱀이나 제비한테 한번 주면 그것도 일종의 징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못 찾아요. 만약에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꽃밤하면 다 하는 겁니다. 100% 넘어가는 거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산 처분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꽃밤한테 주던 말던 건 아버지 자유이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나머지 자식들은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나마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꽃뱀한테 절반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세가 드시고 또 치매 기운에 있으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이 정말 재력가의
특히 재력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이렇게 막 장난쳐서 증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식들도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는 꼭 아직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유류문제도 반대였거든요. 아, 반대. 나는 내 재산 선택의 자유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 인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증여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매. 굉장히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꼭 이제 그 평상시에 불효했던 아들들이 부모님의 치매 걸리고 재력가 있으면 꼭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래, 많아요. 난리쳐요. 꼭 모시겠다. 내가 모시겠다. 네. 내가 이제라도 효도하겠다. 그래서 맞아, 그래. 그럼 맞아. 오빠 한번 모셔봐. 딱 1년 모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집이 그 큰형한테 가 있어. 인감노자 붙이기 찍은 장남한테 가 있어. 네. 1년 사이에 세뇌시켰다. 1년 사이에 어떻게 증여가 돼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소송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소송을 하면. 요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사.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일단은요, 하여튼 뭐든지 그래요. 이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여러분 돈도 넘어가면 이게 받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맞아요. 간돈 찾기 힘들어. 재산도 마찬가지. 등기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거의 불안하다 보시면 돼. 이게 등기가 정말로 무서운 제도예요. 등기. 한번 등기 넘어가면 이거 못 찾아요. 이거 등기된 거 무효입니다, 판사님. 이거 어머니가 속아서 넘긴 겁니다. 맞아. 뭐 코페마트 속았습니다. 치매 걸려서 넘긴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입증하세요. 입증하라고 그러죠. 재판 가면 항상 듣는 게 입증하세요. 입증하세요. 뭐를 입증해요? 부모님이 치매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넘긴 걸 다 입증하셔야 됩니다. 참 답답한 얘기. 그 법원은 거저먹겠다는 거야. 그거 5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판사님 이미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5년 전에 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타임머신 진료 타고. 기록. 진료 그거밖에 기록. 없죠. 5년 전에 진료를 미처 안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와, 그럼 게임 끝이지 뭐. 치매 기록이 없어요. 돌아가신 양반 뭐 저승에서 소환해갖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할 수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각. 기각이지. 그러니까 기각이 여러 많다고 보는데 기각. 기각이. 그러니까 민사건 이혼이든 기각이 많다. 왜냐? 원고가 입증해야 돼. 뭐든지. 원고가. 이혼도 이혼 사유 입증해야 되고 징후도 때렸다 아니고. 뭐 네. 징여한 거는 징여 치매다.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을 거예요. 판결문 중에. 맞아요. 민사는 원고 쪽은 기각한다.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되니까. 다 입증해야 된다. 형사는 검사가 이제 거증 그렇죠. 책임이지만. 원고 입증에 이 기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치매 어르신인데 갑자기 불효하는 형제자매가 모신다고 하면 막아야죠. 막아야 돼. 그 사람 지배하에 두면은 이게 온갖 감언인솔로 해가지고 다 빼가는구나. 다 빼갑니다. 아. 제가 신기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상담했거든요. 이게 그 증여하면은 이제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 계약서 이걸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글씨까지 써요. 네. 이 사실이 맞음을 확인합니다. 글씨 삐뚤빼뚤하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지장 찍혀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무효라고 합니까? 그럼 그러네. 이거 찍었는데. 그죠? 이거 어르신이기 때문에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쓸 수 있고요. 이거 자필 맞죠? 맞습니다. 일반 막도장도 지장이에요. 지장 맞죠? 네. 그러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로 증여한 거구나. 무효가 아니죠.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님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수십억 재산, 재산 다 뺏기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어. 자식들이 말려야겠네, 형들.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게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뭐죠? 성년 후견인 제도 들어보세요. 아, 성년 의견이. 굉장히 우리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그 심혈을 그 기울여서 만든 제도거든요. 성년 후견인이 뭐냐면 이렇게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고령의 어르신, 특히 재력가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믿을 만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는 겁니다. 후견인으로. 네. 그래서 그 후견인이 선정되면 다 그 사람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돈 쓰는 거, 뭐 돈 이런 쓰는 거, 재산 넘기는 거 다 그 사람. 와.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법원에 이제 선정된 변호사나 뭐 법무사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이 딱 하기 그러면 때문에 형제자매 중에 누가 성년 의견이 되는 수는 있습니다. 없어요? 자녀 중에. 근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가족이 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해야 분쟁이 돼요. 없을 경우에 이제 사이가 좋고 이제 믿을 만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서로 못 믿으면 형제 중에 못 누가 안 믿으면 시키지. 법원에서는 안 시키죠.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안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물어봐요. 그래서 다 동의합니까? 다 동의합니다. 뭐 큰아들하고 동의합니까? 큰딸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딸 큰아들로 하고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로 이제 선임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변호사. 이제 작은 사건을 기하고 큰 사건은 이제 단체. 아예 그 재단이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재단에서. 굉장히 믿을만 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여태까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성령 의견은 꼭 믿고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그룹 있잖아요. 롯데그룹에서 그 롯데그룹 그 신격호 회장도 성령 의견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정했거든요. 이제 전부 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그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재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유산 소송 뭐 유류분 뭐 제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또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이제 얘기도 막 아버지가 뭐 장난만 예뻐해가지고 수십억 재산을 이제 줬는데 지금 그게 수백억이 됐습니다. 개발돼가지고. 근데 본인은 지금 반지하 살고 있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형이 나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빠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는 이제 수백억 거의 재벌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반지하에서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형이 좀 주지. 그러면 소송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래 우리 소송하면 괜찮거든요. 그런 사건은 큰 사건 아니니까 그럼 빨리 소송합시다. 그래요? 그럼 딱 와요. 와가지고 이제 딱 해서 그럼 제가 여쭤보죠. 근데 그게 언제 발생한 사건이죠?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기운 빠지는 거죠.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 맞아요. 시효가 있죠. 이 민사소송은 다 시효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꿔줘도 10년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소사건은 더 짧아요. 얼마예요? 유류분 사건은 1년입니다. 안 날로서 1년. 안 날로부터. 안 날로 이거. 그 1년은 금방 지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해요. 더 받은 사람이. 그거 나중에 내가 줄게. 그럼 믿다 보면 1년 훌쩍 지났잖아요. 그 형제간에 또 소송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훌쩍 지나거든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된 거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변호사? 그게 이제 다른데요.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넘건 20년 넘건 하여튼 옛날에 증여한 것만 입증이 되면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자식이 아니라 제3자한테 준 거는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제3자한테. 제3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애인한테 줬다. 애인한테 주면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안 되고 아니면 이제 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회단체. 기부하는 경우도 유류분 제도가 돼요. 뭐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대학교에다 네. 전재산을 네. 뭐 장학기금으로 뭐 그게 다시 이제 찾아오더라고. 부모님이 이제 물론 훌륭한 뜻에서 기부를 했는데 네. 자식들 생계도 막막한데 다 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 뭐 자식들은 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체 절반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1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주는 날로. 근데 사실 증여라든지 기부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안정성이 있고요. 또 이 증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순간적인 이 감정 때문에 기분을 욱해서 웃겨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모기를 찾아가는데 총장님이 그거 좋은 일 좀 하시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좋은 일 전 재산 줄게요. 약속하고 약간 집에 왔어. 그랬더니 이제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모교에 전 재산 기증하고 왔어. 부인 얼굴 돌아보는 거지, 싹 당신 미쳤어?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날 가서 총장님한테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두로 한 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구두로 말로 한 약속 증여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증여하겠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빨리 사인해 주세요. 바로 증여 계약서 서명해버리면서. 바로 서명을 받고 기념사진 찍어요. 총장님 사인하시고. 취소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러면 취소 못합니다. 적어도 2분의 1은 백. 그래 줘야 되는 거죠. 줘야 줘야 되고. 되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손자들이 다 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식하고 그 다음 대하고 네. 그 지분이란 게 같아, 유류분이랑 같아요. 유류분 일단 1순위자만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순위자만 손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손자는 아니지. 이건 대여상속 관련된 거. 그거는 이제 그걸 제도에 대습상속이라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습상속.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자식인데 미래에 이제 사망을 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경우에 그 사람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럼 손자가 아버지를 손자가 대신해서 대신 받아요. 받지. 상속권. 대습상속. 그 지분이 그렇게 나타났네. 대습상속은 재밌는 게 뭐냐면 배우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대한항공이 맞아요. 괌에 이제 그 공항에 출항하다 네. 유명한 사건이에요.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타고 계셨냐면은 어마어마한 그 금융회사의 대표님이 타고 계셨어요. 재산이 수천억이셨어요. 근데 온 가족이 정말로 그분이 열심히 일하신 분인데 온 가족이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가려고 다 간 겁니다. 사회만 살아. 딸도 가고 손자도 다 갔는데 네. 사위만 안 갔어. 사위가 이제 아마 의사였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위가 바빠가지고 다음에 가기로 했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이제 그 사위는 다 받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사위가 받을 수 있는 게 대수상속이에요. 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대신해서. 그 대표 회장님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사위가 다 가져가느냐. 맞아요. 우리들도 가져야겠다고 소송을 했어요. 아.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사위가 이겨서 사위가 맞아요. 소청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대수상속. 불행이지만 네. 그러네요. 그래서 대수상속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수상속이 또 그 유의할 게 뭐냐면 이 배우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미리 죽었으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의 재산을 대신 받는 거죠. 네, 네. 이 대수상속제도도 이제 없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남편을 사별하는데도 부인이 이제 재가를 안 하고 시부모를 많이 모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착한 며느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대세제도거든요. 그거는 미풍양속이네. 미풍양속이 많아요. 가지고 미풍양속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위가 없었습니다. 대수상속의 권리가. 아, 원래 며느리만. 근데 그 감사건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사위도 이제 왜 남녀 차별하느냐. 사위가 맞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그 사위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대부분의 며느리나 사위는 착하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대수상속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위가 맨날 딸을 때려가지고 이제 딸이 이혼하려고 결심했는데 네. 이혼 소송 끝나기 전에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사위는 사위죠. 사위죠. 남아있죠. 네. 그러면 장인 장모 재산 다 가져갑니다. 사위가 법적으로- 너무 억울하죠. 딸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위한테 재산을 상속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 소송 중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 사위를 빨리 미인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키면 됩니다. 사위가 법을 몰라야겠죠. 며느리건 사위건 제가 하면 자, 자격이 재혼하면은 없어지는 자격이 거네. 없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걸 법을 모르는 아니 사람이 때문에 이저 상속을 받은 다음에 대속 상속 받은 받은 다음에 다음에 재혼하는 상관없습니다. 재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거고. 이미 그만 그거에 이거 진짜 맹점이네. 씨. 네, 이런 조금만 법을- 참으면 되네. 그렇죠. 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상속 받을 때까지 받은 참겠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저 제가 하겠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연애만 하고 혼인 신고 안 하겠죠. 혼인 신고 해야만 그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잘 알면 어렵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장 작성이 아 유언장 중요한데, 작성 이걸 해주셔야 돼. 예, 유언장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주셔야 돼. 혹시 두 분은 뭐 실례지만 유언장 작성 혹시 해보셨나요? 어느 것도 좀.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 얼마 벌써 전에- 벌써 아니 이제 방송에서 이제 네. 그 유언인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얘가 유언장하고 썼는데요. 눈물 나지 않아요? 눈을 펑펑 흘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럼 정말로 누가 내가 그러더라고. 유언장이라고 싱하게 쓰니까 뭐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 어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 쓴다면 막 눈물이 나는 맞아요.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정말 누구나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유언장을 외국에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쓰나 봐요. 사람 인생은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친구가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친구가 유언장을 썼대. 네. 쓰다가 도저히 눈물이 나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다고. 아. 그래 유언장 한번 써봐야 되겠어 진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채무 같은 거 창피하다고 얘기하셔야죠. 다 써놔야 되고. 채무가 뭐가 있다. 아니면 또 채권 같은 경우. 저 받을 돈도. 왜냐하면 이 금융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 꽂은 건 안 어떻게 나오잖아요. 알아요? 맞아 맞아. 그럼 자식을 위해서라도 알아야죠. 내가 뭐 옆집 철수한테 얼마를 꽂았으니까 그걸 대신 받아라. 그 유언장에 다 쓰시고 재산관계를 쓰신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유언장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거 알려주셔야 한 돼. 개라도 빠지면은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유언장은 무효에 완전. 무효입니다. 일단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잘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잘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인적사항을 잘 적으셔야 돼요. 인적사항. 이름, 예. 주민번호보다 더 중요한 게 주소입니다. 주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 주소. 자기 주소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무슨 그거는 아파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쓰면 됩니다. 아, 주민등록상의 법상의 주소지를 정확히 쓰는데 어떤 분이 이게 기록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암사동에서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어떻게. 아 막연하고. 네, 막에는 안 됩니다. 몇 동 몇 호 아파트 다 쓰셔야 됩니다. 아 암사동이 자기 집은 다 아니. 그러니까 암사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쓰시고 날짜 쓰셔야 돼요. 날짜. 근데 어떤 작성 분이 날짜. 이게 또 연세가 드니까 오늘이 며칠 9월 아니야 9월로 끝났어요. 무효. 그 뒤에 매달 며칠. 매달 며칠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거 안 며칠까지, 썼다고? 네, 며칠까지 시간은 써야 없겠죠, 설마. 시간은 안 써야 됩니다. 네, 네. 며칠까지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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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재력가 분이 그 연세대학교에 100억 넘는 맞아, 재산을 그거 기증하고 있었잖아요. 있다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네. 마지막에 도장 안 찍으셨어요. 도장 안 가져가서. 아들들이 무효됐습니다. 도로 다 찾았겠네. 네, 무효됐습니다. 사인도 안 됩니다. 사인도 안 되고 지장도 안 네. 돼. 지장됩니다. 지장은 지장이나 도장이나 뭐 하여튼 도장은 돼. 도장 종류 다 되는데 사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쓰면 안 돼요.
자필로 써야 되고. 자필이 하구나. 자필로 쓰고 이것저것 다 모르면 그냥 비용 들더라도 공정사무실 가면 가장 확실하고. 아니 저 구수로 녹음하면 어때? 구두로 녹음하는 것도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왜냐면 이게 그거는 또 옆에 위조의 문제가 돼서 녹음한 경우에는 증인 2명이 있어야 돼서 증인 나 예를 들어서 뭐 이인철입니다. 뭐 김복준 교수입니다. 증인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증인도 그 내용 속에 예. 김복준이 이름, 연건영 이름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가족은 또 증인이 안 돼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제3자가 있어야 되고요. 급할 때는. 근데 이게 또 법이 옛날에 만든 거라서 그러게요. 사실 요즘에 만약에 동영상이거든 핸드폰.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인정 안 돼요. 동영상 찍은 것도 녹음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있는데 쓰러지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유언장 쓰는 것도 몰라서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했다. 혼자서. 그런 게 독거노인 있잖아요. 인정 안 돼요. 그럼 잘못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법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아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경우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언장을 좀 미리 작성하면 여러분 뭐 재산도 정리가 되고 인생도 정리가 되고 맞아요. 우리 인생 또 죽으면 알아야지 또 삶을 또 열심히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속도 이인철 변호사님 한 번 더 한번 더 할까요? 할까요? 준비하고.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오늘 추석 특집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연건영 학생하고 저하고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잘 들었어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